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운 바 있겠지만 이제 주기율표. 자, 우리가 이제 2주차 이렇게.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제 주기율이라는 게 잘 나타나게끔 표를 만든 게 주기율표다. 그러면 주기율이라는 게 뭐냐? 주기율. 주기율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과학자들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걸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 이걸 주기율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연구했냐면 뭐 한 번에 모든 원소가 발견된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원소들마다 질량이 있을 거라면 우리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량 순서대로 이제 이 원소들에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계속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거 이제 주기율이야. 그래서 그게 잘 나타나게끔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다 이거지. 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주기율표입니다. 모즐리. 근데 모즐리라는 사람 이전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다른 과학자들도 이 주기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원자량 순서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자량 순서로 연구를 해서 이제 표다운 표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맨델레프가 시초기는 한데 맨델레프도 원자량 순서대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쭉 그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좀 더 맨델레프 때보다 좀 더 많은 원소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자량 순으로 하면 안 맞는 그 순서가 안 맞는 원소가 나타나게 돼서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를 붙였어요. 원자 번호. 우리 왜 중학교 때부터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이제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량 순으로 했을 때는 맞지 않던 그 규칙에 맞지 않던 원소들도 이제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 모즐리가 제안을 한 건데 그거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하고요. 그 세로줄을 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족.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어요. 그지? 성질이 좀 이따 그래서 왜 성질이 비슷하냐?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그 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는 뭐 이제 중학교 때 니네 이 원자 번호가 결국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잖아. 뭐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0번이다 그러면 전자를 10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10개의 전자는 우리가 그냥 화학을 안 한 친구들을 감안해서 중학교 때 배운 거 전자 껍질이라는 거 배웠었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배우는데 그래서 그 전자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가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껍질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각각의 껍질마다 몇 개씩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전자들이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가로줄에 배치를 한 거야. 표를 만들 때. 그래서 그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주기. 그래서 현재는 자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어. 자, 전자 껍질 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원자 번호가 예를 들어 10번이면 자 뒤에 가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양성자가 10개가 있는 거. 원자 핵에 양성자가 근데 이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들어있는데 양성자의 개수를 갖추고 원자 번호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양성자가 10개 들어있다.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니까 양성자가 10개가 있으면 이 전체는 플러스 10만큼의 전기를 띠는데 그럼 전자가 1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자들이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껍질에 들어있는 거지. 참고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부터는 껍질당 전자가 8개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10번 이내는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뭐 8개가 이렇게 들어있다. 뭐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겠지? 이렇게 2학년 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몇 개야?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 배치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는데 7주기는 뭐다? 미완성이다. 이제 7주기는 미완성 현재. 그러니까 그 표를 만들었을 때 다 채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야.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 모듈. 그럼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 텐데. 이렇게. 근데 사실 주기율표 뭐 전체를 알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원자 번호 20번까지 해당되는 주기율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가로줄을 주기라 부른다고 그랬죠? 가로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불러.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로줄은 1족부터 18족인데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얘기할 거라서 원자 번호 20번까지 해당되는 애들은 요 3족에서 12족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어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 순을 쓰자면 원자 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점점점 이게 없는 거죠. 여기는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고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돼. 쿡 찌르면 몇 번인지 나와야 돼. 그지? 태우가 16번 그러면 딱 보지 않고 그지? 황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0.1초 만에 나와야 돼. 자, 원자 번호 20번 거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이제 성질이 서로 비슷한 거다 이거지. 그럼 성질이 왜 비슷하느냐? 니네 이 족 번호가 있지? 이 족 번호. 족 번호들. 그리고 이제 족수가 2자리인 애들은 요 앞자리. 요 족수가 뭘 뜻하냐 하면 얘가 최외각 전자수라고 합니다. 최외각 전자수. 알겠니? 최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최외각 전자수는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제일 마지막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인 거야. 그래서 1족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하나인 거야. 2족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2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3번 갖고 예를 들자면 얘 3번이니까 얘 전자가 3개거든. 양성자 3개에 전자가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2개까지만. 그럼 3개 중에 2개가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 껍질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인데 거기에 1개가 들어있잖아. 그게 최외각 전자수고 그게 이 족 번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가 성질이 왜 같은 거 아니? 바로 이게 같아서 그런 거야. 이게 최외각 전자수가 같으면 그 원소들끼리 뭐가 비슷하다?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야. 그럼 어떤 성질이 비슷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가 같으면 최외각 전자수가 같으면 결국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은 이제 우리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2주기다 그럼 얘를 봐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몇 개다? 2개더라 이거지. 2개. 참고로 이 껍질마다 이제 이름이 있지? 알파벳 순인데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는 K 다음에 뭐야? 알파벳 순서 L. 그 다음 껍질은 M, N 뭐 이렇게 그지? 근데 니네가 고3 될 때까지 네 번째 껍질 이상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무조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개수가 같은 애들이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2족이 1족이다 그러면 리튬인 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리튬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총 2개구나 뭐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없다 그랬지. 근데 이제 4주기부터는 여기 쭉 원소들이 해당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안 쓴 것 뿐입니다. 알겠니? 여기는 안 쓴 것 뿐이야. 이게 등등등등등 해놓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또 크게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금속 원소라는 것과 비금속 원소라는 걸로 나눌 수 있어. 금속 원소와 비금속으로 나뉘어.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 지금 얘, 까지는 다 뭐야?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있지, 얘네들. 나머지 애들. 얘는 뭐다?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지금 표시하지 않은 애 있지, 여기. 지금 여기서, 요 녀석, 그치?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준금속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금속. 그래서 주기율표에 지금 일부만 그려놨지만 주기율표 전체를 보면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뭐 일부 몇 개는 중금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일부만 그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 금속 원소들은 대체로 그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주기율표 전체를 봤을 때 이쪽 왼쪽 아래편에 주로 위치하게 되고요. 금속 원소들은 그 위치가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편에 위치하게 되고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주로 위편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이제 금속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도 표현해.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에 비해서 훨씬 많아 보이지만 주기율표 전체로 봤을 때는 누가 훨씬 더 많다? 금속 원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나머지 밑으로가 다 금속이야. 사실 비금속은 한 요만큼 이렇게만 있는 거야. 이렇게만. 주기율표 전체로 봤을 때는 누가 훨씬 더 많다고? 금속 원소가 훨씬 많다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애들은 얘네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뭐다? 고체야, 고체. 고체 상태입니다. 응? 고체야. 딱 하나만 빼고요. 누구냐면 수은이라는 금속만 유일하게 액체고 나머지 금속들은 다 상온에서 뭐다? 고체 상태입니다. 알겠지? 누구만 제외라고? 단 수은만 제외.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들도 있고 기체인 애들도 있어.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인데 얘도 딱 하나만 액체야. 누구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브로민이라는 이온이 있고 얘도 비금속인데 얘만 유일하게 또 액체야 상온에서. 그래서 단 브로민이라는 애만 유일하게 액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은 사실 얘네들이 고체인 이유는 금속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금속결합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고체인데 전기가 그래서 금속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금속 원소들은 되게 고체이지만 열이나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해. 열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고체 상태의 금속들은 이 안에 이제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얘네 사이사이에 자유전자라는 애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거든. 막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건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햇빛 같은 게 비치면 이 전자에 의해서 얘가 반사가 되면서 반짝반짝 대부분 광택이 납니다. 알겠니? 열과 전기를 잘 통하기도 하고 대부분 또 뭐가 난다? 광택이 납니다. 광택. 자, 그 다음에 이 고체 상태의 금속인 애들 우리가 망치로 땅땅땅땅 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라 금속은 얇게 펴집니다. 얇게 펴지거나 그걸 가늘고 길게 실처럼 또 뽑아낼 수도 있어. 그래서 금속은 힘을 가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순수한 금속 원소는 아니고 그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이겠다만 뭐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제 펴짐성, 뽑힘성이라고 하거든. 펴짐성이나 뽑힘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뽑힘성이 나타난다. 자, 반면에 비금속은 설사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전기를 안 통합니다. 열이나 전기를 거의 통하지 않는다. 니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짝 있지, 나무. 이 나무는 물론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다만 이 나무를 이루는 원소들은 다 비금속 원소거든. 여기 전기 통해? 안 통한다는 얘기지. 안 통합니다. 열도 잘 안 통하죠. 맞지? 열도 잘 안 통해. 자, 그 다음에 광택이 난다 안 난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나무가 이게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데요? 이거는 우리 흔히 이제 뭐야? 코팅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반짝반짝 하는 거지 비금속 자체는 대부분 광택이 없어요. 그지? 대부분 광택이 없다. 대부분 광택이 없다라는 거. 대부분 광택이 없다. 그리고 금속과 달도 힘을 가면 자, 내가 여기서 이 문짝, 이 비금속 원소는 어차피 이루어진 거라 했잖아.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지? 얇게 펴지나? 부서지지, 그지? 그래서 비금속들은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힘을 가하면 그냥 어떻게 된다? 부스러진다. 부서진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속 원소들과 비금속 원소들 뭐 대략적으로 특징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그 숫자는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다. 주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다. 비금속은 오른쪽 위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준금속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준금속이니까 뭐 때로는 금속의 성질, 때로는 비금속의 성질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는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이게 된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 주기율표를 어쨌든 다 그린 건 아니지만 너희도 원자번호 순으로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한 20번까지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야. 20번까지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 뭐 주기율의 발견은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주기율표와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고1 과정을 훌쩍 뛰어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굳이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 특히 거기 보면은 아까 이제 왼쪽 아래편으로 가서 뭐가 증가한다?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럼 사실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연계가 되는데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적어 놓자면은 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거기다 좀 써놔. 전자를 잘 잃는다는 뜻이야. 전자를 잘 잃는다. 그 다음에 전자를 니네 잃으면 니네 배웠을 텐데 안 배웠나? 이거를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산화가 잘 된다. 자, 요 위에다 써줄게. 그 다음에 금속성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를 잃으면 우리 뭐 되지?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 돼뿔지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도 되는 거야. 이거 양이온이 또 잘 된다. 요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일단 해봅시다. 요 정도만. 그럼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야? 반대로 쓰면 되겠지.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음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잘 얻는다.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해서 전자를 잘 얻는다. 음이온이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염소보다는 플로르가 음이온이 더 잘 된다. 염소보다는 플로르가 환원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뜻이란 얘기야.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크게 금속과 비금속 나뉘고 그다음에 이 족 번호가 그래서 이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 명칭들이. 응? 자, 예를 들어서 1쪽에서는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니까 수소부터 여기까지 다 비슷하냐? 근데 지금 얘는 비금속이고 금속이지. 그래서 1쪽에서는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합니다.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 그래서 우리가 이 1쪽 원소들을 니네 그 뒷장일 거야 아마. 1쪽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 이렇게 불러.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어떤 애들? 리튬, 나트륨, 뭐 칼륨 이런 애들. 그럼 뭐 거기에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다면 알칼리 간단하게만 나와 있다만 몇 가지 성질을 좀 써볼게요. 여기다. 자, 일단 얘네들 금속이니까 양이온이 잘 된다 그랬지.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라고? 한 개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하나를 버리는 애들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이거 1가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 1만큼의 양이온이 잘 된다. 이거.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쓰진 않았지만 반응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얘네가 자연 상태에서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특히 물이나 산소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해. 굉장히 잘해. 자, 그래서 봐봐. 리튬이라는 애가 예를 들자면 리튬이라는 애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 리튬이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리튬이라는 금속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요런 애가 생기지. 자,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 우리가 통틀어서 산화물이라 부르고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은 뭐가 돼? 산화 리튬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순수한 리튬 금속일 때는 얘가 광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산소랑 자, 만약에 리튬이라는 이렇게 금속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그냥 멀쩡하게 책상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표면이 어때? 다 산소랑 만날 거 아니야. 그 표면이 전부 이걸로 변해버리지.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순수한 리튬일 때는 광택이 있는데 이 표면의 광택이 사라지게 돼버려. 알겠지? 사라지게 돼버려. 그 다음에 특히 이 리튬이라는 애가 물하고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격렬하게 반응. 격렬하게 반응. 근데 그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 자, 이것도 지금 리튬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지만 만약에 나트륨이면 여기다 그냥 원소기만 나트륨을 써주면 돼. 이거 나트륨은 식이 다 똑같아. 숫자도 똑같습니다. 알겠니? 자, 리튬이라는 애가 물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이때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개수는 222야. 그래서 리튬이라는 금속을 뭐 거기다 물을 떨어뜨리더니 물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격렬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데다가 조그만 리튬 조각 하나 집어넣지. 그럼 여기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물이 끓듯이 엄청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 리튬 조각은 사라지거든. 반응을 다 하면. 그러면 그 남아있는 용액이 바로 얘인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니네? 여기 지금 뭐 있니? 뭐 있어? 이거 뭐야?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염기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얘네가 알칼리 금속인 이유야.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뭐가 돼버려? 염기성이 돼버려. 염기성이 다른 말로 뭐야?
알칼리성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알칼리 금속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산소하고 반응 겁나 잘. 특히 물하고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 그럼 얘네 보관을 잘해야 되겠네. 그잖아. 그냥 통에 넣어서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있는 산소랑 다 반응해버릴 거 아니야. 물도 닿으면 안 돼. 물도 닿으면 안 되고 공기도 닿으면 안 돼. 어디다 보관해야 돼? 뭐 기름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지. 석유 같은 데다가 보관합니다. 알겠니? 이 알칼리 금속은 뭐 이런 석유나 파라핀 같은 데가 넣어서, 그지? 석유나 파라핀 같은 데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 애들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1쪽은 알칼리 금속 이렇게. 사실 나머지들 다 이름이 있거든. 2족은 1족하고 성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명칭만 얘기할게.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불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얘도 있고요. 얘는 뭐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니네가 알 거는 1족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하면 17족. 얘네들. 자, 여기 지금 브로민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 밑에는 아이오딘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까지는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4개. 이 17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7쪽을 뭐라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불러요. 할로젠 원소. 어떤 애들? 내가 옆 강의실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되겠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리려면 자,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근데 내가 목소리 크게 낼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마이크가 달려가지고, 그지? 너무 크게 내는 건 또 그래, 그지? 자,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특징이 아마 거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봐. 일단 니네 아까 얘기했을 때 이 원자과 전자수는 1족은 1개고요. 얘는 7개인 거야. 그러면 자, 원자과 전자가 최외각 전자랑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17쪽에 있는 애들이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누군가한테 전자를 하나 뺏어오면 되는 거야. 전자를 하나 얻어서 내가 7개인 걸 8개를 채우면 난 안정해지니까.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이 된다면 1가 음이온, 마이너스 1만큼이 뛰는 1가 음이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1가 음이온이 됩니다. 이온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온이 되면 1 마이너스, 얘가 이온이 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말이야.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닐 거 아니니? 근데 지들끼리 이원자 분자면 원자 2개가 결합한 거야. 예를 들어서 플로르다 그러면 플로르 2개가 지들끼리 서로 결합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자, F2, Cl2, Br2, I2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요. 자, 요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상태가 다 다르거든. 잘 봐. F2Cl2는 기체야.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인 애가 브로민이라 그랬지? 요 Br2라는 분자들이 모여서 브로민이라는 액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 액체입니다. 액체. 그 다음에 I2는 아이오딘이거든. 아이오딘 분자인데 얘는 고체야. 그래서 뭐 기체 상태 혹은 액체, 고체 상태 다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부분 금속과는 반응을 잘 1족 있지. 1족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이제 얘네들하고 결합을 아주 잘해. 결합해서 봐봐. 우리 배운 거 니네 알고 있는 거 있을까? 얘네들은 아까 플러스 1만큼의 이온이 된다 그랬지. 얘네들 마이너스 1만큼 이온이 된다 그랬지. NaCl, 염화나트륨. 그지? 우리가 염이라고 이온 결합 물질,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지? 1족과 결합 반응을 해서
일족과 반응을 해서 뭐야? 화합물을 형성한다. 뭐 요 정도. 요 정도 적어두면 되겠다.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긴 하다만 뭐 실제로 나 예전에도 선생님이 작년에도 이걸 되게 자세하게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시험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니네 그냥 배경 지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할로젠 원소는 그렇게만, 그제? 거기 보면 모두 반응성이 매우 큰 원소로 알칼리 금속과 뭐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지. 일족이 알칼리 금속이잖아. 알칼리 금속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화합물. 이 화합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염이라고 불러. 염. 근데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서로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지. 이온 결합. 그래서 염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 마지막으로 또 알아야 될 거는 18쪽이 있어요. 18쪽. 자, 우리가 18쪽에 있는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부르고. 비활성 기체. 자, 그게 누구야 지금?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애들, 뭐 크립톤, 제논 뭐 밑으로 쭉 다 있다만, 일단 우리는 요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자, 근데 벌써 얘네 이름에 다 써 있어. 자, 일단 얘네들은 다 무슨 상태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란 얘기야.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봐. 요 말이 중요한데 비활성. 반응을 잘 할까 안 할까?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매우 안정합니다. 얘네들은 매우 안정해. 매우 안정하여 다른 물질하고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 오늘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원자들끼리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거야. 이제 불안정하니까 안정해지려고 결합을 하는데 아니 내가 이미 완벽해. 안정해. 이제 뭐 이런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다만 나의 외모가 장동건급이고 나의 재산이 몇천억 있고 근데 선생님 나이가 또 젊어. 그냥 뭐 남들이 봤을 때 다 완벽한 사람이래. 그러면 뭐 내가 굳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직장을 다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도 다니는 거고, 그지? 물론 완벽하지 않아서 결혼을 한다는 뭐 의미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또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처럼 나 번호 안 한다. 심지어 지들끼리 만나도 안 해. 자, 여기 헬륨 원자, 너 헬륨이구나. 나도 헬륨인데 우리 친하게 지낼래? No thanks. 결합 안 해, 얘네들끼리도.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독고다이 인생인 거야. 굳이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봐라. 우리 원래 원자들이 한 개, 뭐 2개 또는 3개가 결합해 이걸 뭐라 부르지? 분자인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분자들은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얘가 분자야. 그지? 근데 얘는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 없이 뭐야? 나는 원자이지만 곧 분자이기도 한 거야. 이게 나 혼자 분자 역할 할게 이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단 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해. 그냥 그 원자 하나가 분자의 역할까지 한다. 원자가 곧 분자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있잖아. 유리관 같은 데다 이 기체를 채워놓고 전기를 흘려주면 고유한 어떤 색깔을 냅니다. 고유한 색깔의 빛을 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고유한 색깔의 빛을 냅니다. 근데 네온사인이라고 들어봤니? 요즘은 그냥 이렇게 뭐 이쁜 LED 같은 걸로 하지만 옛날에 네온사인이라고 해갖고 유리관에다가 기체 넣어놓고 유리관으로 막 가게 이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기가 흐르면 거기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네온사인의 네온이 뭐겠어? 이 녀석이야, 이 녀석. 거기다 전기를 흘려줬더니 걔가 고유한 색깔의 빛을 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쪽에 있는 애들끼리 성질이 비슷한데 특히 적어도 명칭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성질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한다 하더라도 1쪽에 있는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구나. 17쪽에 있는 애들은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구나. 18쪽에 있는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는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 성질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가서 그냥 공부한다 다시 한번 한다고 치더라도 명칭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뭐 좀 암기만 하면 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잠깐 쉴게. 잠깐 쉬었다가 저 친구 프린트 좀 뽑아줘야 되니까 이온 결합하고 오늘 공유 결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